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총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서를 이렇게 탄탄히 공부하고 나서 총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기본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교과목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총정리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에 나올 핵심 포인트만을 집어드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고 또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서를 공부하고 오셨다라는, 그렇죠? 제가 또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은 우리 도덕 과목 같은 경우는 4파트 정도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리 해드리고 그다음에 심화학습 해드리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건데 네, 기억을 못 하셨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아마 배웠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스스로 도덕과 과목에 들어갈 때쯤에 사실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다루고 가는 파트였다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를 이제 봤었기 때문에 이제 타인에 대해서 보는 파트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 학교, 그다음에 사회생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도덕적인 대부분의 것들을 다뤘다라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봤을 때 국가 그 다음에 지구 공동체 요런 파트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 초월적 뭐 종교적인 부분들도 좀 나오게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다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기억을 못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또 집어드릴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총정리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힘드셨다거나 혹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걸 어떻게 다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더라도 요번에 잘 들으시면서 찬찬히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정말 합격선을 넘어서 고득점 또는 만점까지 아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로서 나에 대해서 우선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지 도덕과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기본서 자체에서는 좀 이렇게 탄탄하게 바탕을 조금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 파트에 심화학습 들어가서 두 파트로 나눠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총정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합쳐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삶의 목적이 되는지 그렇죠? 행복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부분들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죠. 삶의 목적과 도덕의 의미. 그래도 첫 단원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조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뭘 배웠었는지 뭘 배울 건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도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도덕과 과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율성을 전제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규범체계, 그렇죠? 규범체계임을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마 첫 번째로 배웠던 거 기억을 하실 건데요. 행복, 우리 행복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행복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될 성인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 그쵸?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쵸?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그쵸? 나는 예를 들어서 먹는 게 정말 행복해.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몸매 관리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한다면 먹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행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다양한 삶의 목적,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가치,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가치.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행복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돈이 많은 게 좋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돈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함으로써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좀 얻고, 그쵸? 그쵸?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쵸? 돈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남도 똑같이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확신하시거나 그게 맞다라고 확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삶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복의 의미를 좀 볼게요. 행복 같은 경우는 기쁨, 즐거움, 만족감과 밀접한 관련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고 우리 인격의 전체로서 느끼고 판단하는 것, 그렇죠?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느껴지는 쾌락적인 부분보다는 인격 전체로 느끼는 부분이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행복은 지속적으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발적인 행복들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픈데, 그쵸? 순간적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딱 먹음으로써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건 뭐예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느꼈던 뭐 하나의 감정이, 그쵸? 또 한 번 왔을 때 그걸 또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신다면 단발적인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 아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계속 보시면,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내 삶 전체에 대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느끼는 만족감과 기쁨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나 순간적인 쾌락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 앞에서 짚어드렸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쵸?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소크라테스 말씀드렸죠. 사실 전에 제가 기본서를 말씀드릴 때도 소크라테스 얘기 많이 드렸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행복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빼놓고 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행복 얘기가 나왔을 때 소크라테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나오기도 하고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없이 뭐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혹은 고른 사람이 얘기한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이성이라는 단어는 조금 같이 세트로 생각을 해놓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양 중세 사회에서는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이건 종교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서양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뭐 도덕에서 종교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종교랑 아무 관련이 없고, 그쵸? 도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종교는 사실 종교인 부분을 떠나서 역사적인 부분으로 사실 보시는 게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자, 그쵸? 공자는 인간다움, 즉 인이죠. 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무의자연. 그렇죠? 그대로 두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가 가장 완벽하다. 가장 그렇다. 요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을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바로 행복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지금 소크라테스와 서양 중세 사회를 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공자와 노자 같은 경우를 동양에서 말하는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행복에 대해서 그쵸, 앞쪽에 뭐 노자라는 얘기라든가 공자라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소크라테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도 행복에 관련해서, 그쵸, 밑에 뭐 답을 고를 수 있는 충분한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그다음에 이성 기억을 하시면 시험에서 당연히 맞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우선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해야겠죠. 아무래도 도구적 가치보다는 본래적인 가치,
그쵸? 뭐 돈보다는 그쵸? 심정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행복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삶의 내면적인 조건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삶의 외면적인 조건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진 않는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외면적인 가치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외면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내면적인 가치를 함께 추구하시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운 마음과 같은 삶의 내면적 조건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내면적인 조건을 추구하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지 말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사실 뭐 내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난 별로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냥 행복이 진짜 주어져도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내 자세, 그렇죠? 내 자세가 있었을 때 정말 행복한 상황이 왔거나 아니면 조금 행복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부분에서 만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행복을 갖다 줘도 몰라요. 자기가 행복한지도 모르고, 그쵸? 자기가 그냥 뭘 해도 슬픈 것 같고, 그쵸? 우울하고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만 상황이 최악인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예를 본다고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상황이 전혀 아닌데 너무 나와 동떨어진 사람하고 나를 막 비교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TV에 아주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막 난 저 사람만큼 왜 돈이 없을까? 난 저 사람만큼 왜 해도 안 될까? 해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서 정말 진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내 행복한 삶에 도달한다. 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추구와 최고선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최고선 도덕과 과목에서 꼭 나와요. 그쵸? 최고선. 그래서 뒤쪽에서 최고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우선은 우선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볼게요. 가치에는 우열이 있어요. 우열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가치에는 더 소중한 가치와 덜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순서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치 추구와 선택에서는 가치에 서열이 있다고 해서 상위의 가치만 추구하고 살 수는 없다. 그쵸? 밑에가 좀 탄탄하게 가치를 추구하고 가야지, 나는 뭐 너무 기본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살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본적인 밑에 깔리는 가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이 위에 것만, 내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닌데, 그쵸? 뭐 연기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치에 서열이 있다는 거는 하위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바로 이 위에 이 부분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치 전도 현상, 그렇죠? 가치 전도 현상.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그렇죠? 뭐 밑에 있는 가치를 위 가치보다 좀 소중하게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위 가치에 대해서 밑에 가치를 아예 무시하며 생각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치 전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우리 최고선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정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 바로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최고선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면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또는 목적, 이 부분이 바로 최고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최고선은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통째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최고선에 맞춰서 삶을 사시면, 그쵸? 외우는 것보다는 덜 피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또는 목적을 우리는
최고선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고선의 내용은 당연히 다양하겠죠. 다양하고 최고선을 무엇으로 보든지 도덕적인 삶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고선을 내가 추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도덕적인 부분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한 최고선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얻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높은 목적과 이상이자 동시에 행위의 근본 기준이 선인 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선이다. 그래서 최고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전에도 기본서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른 부분들 하나도 기억 못 하셔도 이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지 시험 보실 때 맞추실 수 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최고선에 대한 다양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 5명 정도만 제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선 얘기할 때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고르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선이 곧 행복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비워놓고 아시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최고선이 곧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목적들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죠? 수단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걸 뭐 하나를 딱 이뤘으면 당연히 그 외부의 것들은요. 당연히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행복은 바람직한 덕을 행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사람이 행복한 것도 좋고 최고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더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덕을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행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용은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으로서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최고선이 곧 행복이라는 부분과 덕,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고르는 질문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인 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최고선 요게 땡땡땡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 다른 부분들 덕, 중용,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서 최고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에피쿠로스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요거가 에피쿠로스를 답으로 고르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그 도덕 과목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에피쿠로스라는 거에 대해서 객관식에 대해서 뭐 1, 2, 3, 4번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야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뭐냐라고 한다면 아주 대표적인 얘기는 쾌락. 에피쿠로스. 제가 최고선에 대해서는 막 무작정 뭐 그런 외부적인 쾌락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에피쿠로스에서 말하는 쾌락은요 다른 쾌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최고선이 곧 행복이라고 보고 쾌락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참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몸하고 마음이 고통이 없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서의 정신적 지속적 쾌락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랑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신적이란 단어를 같이 그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는 또 쾌락도 이러면은 그쵸? 다른 부분을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에피쿠로스에서 말하는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 지속적인 쾌락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다? 참된 쾌락하고 이어진다라는 부분들 꼭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고통을 줄이고 참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적게 가지고 선한 행동과 같은 덕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격가지로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가 에피쿠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최고선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된 쾌락, 정신적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정신적 쾌락
바로 에피쿠로스구나 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칸트. 우리가 사실 그 최고선을 얘기하면 칸트 얘기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칸트라는 사람을 고르게 되는 문제는 사실 100문제 정도 나오게 되면 그중에 한 문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라는 부분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최고선에 대해서 얘기했냐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칸트 같은 경우는 욕구하고 도덕적인 당위가 일치됐다라고 말하는 걸 바로 최고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완성된 도덕성을 실현할 때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된다. 너무 당연한 부분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완벽하게 실현해 나가는 어렵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쵸?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칸트라고 한다면 최고선을 도덕적 당위라는 부분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벤담 기억하시죠? 공리주의 얘기한 사람이에요. 공리주의. 네.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최고선을 즐거움이나 쾌락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맹자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본성을 잘 발휘할 때 완전한 인격자가 된다라는 부분을 최고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고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 그거에서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 뭐예요? 내가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부분들. 최고선이라고 했죠. 그쵸? 참된 가치, 참된 쾌락, 요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 요렇게까지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고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학자에 대해서 못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자에 대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최고선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선에 대해서 5명의 학자 정도 제가 집어드렸지만, 학자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학자들의 중간에 얘기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별표 쳐드렸던 거, 동그라미에서 이것만 기억을 하셔라 라고 했던 부분들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최고선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보면, 도덕적 의무는 몸을 해야 된다는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천을 하게 됐을 때 사회적 존재로서 필수적인 부분이 도덕적인 의무고, 여기서 칸트가 또 나오죠. 칸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항상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은 도덕적인 의무 실천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이제 가치의 중요성을 보면, 도덕적인 삶, 마치 최고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 뭐 최고선, 거기다는 이제 맞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합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진정한 행복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냥 내가 별다른 행동을 해서 뭐 행복하다, 좋다 라고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내가 진정한 행복, 도덕적인 삶 살지 않아도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셔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도덕적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할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 욕구보다는 도덕적인 의무를 우선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강조하냐? 도덕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렇죠. 지식이 없거나 충분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도덕적인 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못된 신념, 예를 들어서 고집 같은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똥꼬집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적인 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설명들,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고 고집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우리 영화 중에서 살인의 추억인가요? 거기서 나와요. 그 경찰이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범죄 해결을 위해서 피의자의 고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닌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같은 경우가 도덕적인 무지고, 도덕적인 무관심은 뭐냐면은 내가 판단 능력이 있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중요한 것은 내 여러 가지 도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만약에 나랑 상관이 있어져. 나에게 피해가 와.
펄펄 뛰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지라기보다는 무관심인 거죠.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나랑 관련이 없다고 해서 상관 안 하는 거. 이런 거 무지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잘 통제가 가능하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다. 더 나빠요. 그렇죠?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안 하는 게 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관심한 사람은 타인의 복지와 이익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역시 있고, 도덕적 무관심이 생겨나는 이유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부족, 그다음에 개인주의의 확산. 사실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나만 생각하는 의미로 개인주의를 쓴 거예요. 개인주의라는 거는 이제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는 다른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기주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너도 해. 너도 안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개인주의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안 줄 수도 있어요. 나만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피해를 주는 개인주의를 말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도덕적인 무관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 문제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절대 안 도와주지.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예절과 도덕에 대해서 좀 보죠. 도덕, 우리가 도덕과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도덕이라는 부분들 의미를 살짝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기억을 안 하셔도 제가 짧게 이거 하나만 썼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걸 우린 도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절이라든가 다른 부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는 기억을 분명히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셨으면 좋겠고, 도덕의 필요성,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착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죠. 네,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쟁하고 협력의 기준을 마련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쵸,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되게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다 녹아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행위의 근거는 자율성과 이성이에요. 그래서 자율성은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성은 내가 반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반성한다라고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일기. 그렇죠? 반성할 때 우리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일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바로 도덕적인 행위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일기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절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 도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봤다라고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도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절은 뭐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약속해 놓은 생활 방식. 그래서 도덕하고 예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절의 정신과 형식을 보시면, 정신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형식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변화성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도덕은 아니죠. 도덕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근데 예절에서는 형식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절을 어디 가서 갖추는데 로마 가서는 로마법 따르라고 하죠. 이걸 물론 다각도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마음은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는 이렇게, 어디 가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예절을 갖추는 거고, 어디 가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예절을 갖추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예절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나라의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절은 별거 없어요. 예절은 이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정신하고 형식이 조화되는 부분, 형식만 존재하면 빈 껍데기고요. 그렇죠? 정신만 존재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계속 강조를 해요. 형식적인 부분은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그렇다면 당연히 불쾌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부끄러움을 좀 보시죠. 양심, 마음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명령이고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아주 짧은 문장. 마음속의 재판관, 양심을 지키지 않아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비난만이 있을 뿐. 비난만이 있을 뿐.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비난만이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의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징은 양심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져서 부정할 수는 또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렇게 마음에서 두드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자꾸 두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양심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에는 강제력이 없죠. 강제력이 없죠. 양심의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강제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자꾸 두드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의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판단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할.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뭔가 찝찝해. 뭔가 찝찝해. 그렇게 되는 부분이 바로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복의 출발점이고요. 마음속에 있는 재판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고요. 양심하고는 도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덕적 판단을 기준하고 옳은 행동의 출발점이 바로 양심과 도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잘한 일은요,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습관.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항상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잘못한 일은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반성. 반성에 또 계속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일기. 아마 저 시험 보실 때 그 일기란 단어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일기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사실 우리가 그 기본서 할 때도 제가 일기 얘기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돌아보는 거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든가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양심적인 행동이라든가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본받으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는 거는 마음속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러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학습을 좀 해서, 그렇죠? 어떤 것이 양심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심을 지키기 위한 우리 노력,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반성, 일기, 그렇죠? 그리고 지겹죠? 자꾸 일기 얘기하니까. 양심에 따르려는 노력이 좀 습관돼야 된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훌륭한 사람에게는 존경심 가지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자유라고 도덕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유의 의미를 좀 보셔야겠죠. 다 알아. 자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써놓으면 또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못 골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덕에서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요라든가 강제성이 없어요. 당연한 부분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위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욕망과 충동 등의 내 내부의 속박을 극복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없앴어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이걸 보고도 자유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쉬운 단어인데 내가 이거를 도덕에서 말하는 자유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못 골랐다. 이러면 너무 안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자유 한계 설정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자유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죠. 다른 사람은 내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고 나도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도덕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욕구와 충동이 제한되지 않으면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또 인간의 자유를 보시면
이성적인 사고와 경험, 그다음에 가치관으로 행위의 선택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지만 생각을 가진 이성적인 동물인 인간이죠. 그리고 욕구를 평가하고 절제해서 행위를 하고요. 잘못되거나 미진한 행위에 반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덕적 자유와 자율의 관계를 보시면 자유는 이성과 욕구 사이의 선택이 항상 열려 있죠. 그리고 자율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도덕 규범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도덕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도덕적 전제로서의 자유와 자율은 이성적인 판단. 이거 계속 나와요. 자율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성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신이 세운 도덕 규범이 있겠죠. 행위를 할 때 진정으로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이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가 정말 쉬운 단어인데 굳이 도덕에서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짧아지는데 제가 앞에서 좀 그래도 좀 기억을 못 하실까봐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 자꾸 얘기를 또 해줘야 또 기억이 나고 또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는 도덕적 자율성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의 특징을 좀 보시면 스스로 도덕 원칙 수립이 가능하죠. 스스로 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원칙 수립이 가능하고 자신이 수립한 도덕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바로 이성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수립하는 거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보편화 검사를 통해서 보편성,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누구나 그렇다라는 부분이 보편적이다라는 뜻인 건 아실 거예요. 보편성을 확보한 도덕 원칙을 수립하고 내 욕구라든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누구에게나 이 부분이 바로 보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편이란 얘기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건 보편성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적용 가능한 도덕 원칙인가를 따지는 거고 내가 수립한 도덕 원칙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준수가 필요해요. 한 번 세웠어요. 한 번 세웠는데 그 다음에 안 해. 아니면 내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는데 그 다음엔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 다른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지 않아. 누구나 하지 않아도 돼.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그건 보편성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삶은 내 인격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보편타당한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타율적으로 규정되는 삶, 남에 의해 사는 삶들 말하는 거죠. 그런 삶은 진정으로 도덕적인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네 가지가 필요해요.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결정장애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너무 심사숙고해. 그렇죠? 되게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메뉴를 골라요. 메뉴를 고르는데 메뉴를 너무 하루 종일 골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자 뭐 이렇게. 너무 심사숙고해. 너무 고려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인간이 되려면은 심사숙고의 과정은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절제. 너무 프리해. 너무 풀려 있어. 절제가 안 돼.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중요하고요. 책임. 내가 자율도 얘기하고 그렇죠? 자유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안 진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자율적인 삶을 살 가치가 없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을 안 한다? 이것은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적인 부분은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격 존중. 내가 자율적으로 사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내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남의 인격도 정말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 존중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제가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중에서
그렇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에서 삶의 목적과 도덕의 의미에 대해서 좀 길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파트부터는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파트를 좀 길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어쨌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파트에는 우리가 도덕적 성찰과 실천을 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파트에 대해서도 그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